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치료적 간호활동이에요. 인지행동치료기법, 신체적 치료, 그리고 가족치료 볼 텐데 이 파트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출제 빈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파트입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인지행동치료기법입니다. 너무 중요한 1급이에요. 자동적 사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나 행동은 그 사건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어떤 사건이 있었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정 생기고 행동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감정도 행동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인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감정도 행동도 달라진다. 어떤 상황은요, 개인이 그 상황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활동을 한 한편,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재빠르게 평가적 사고를 한다. 이러한 평가적 사고는 심사숙고를 하거나 합리적 판단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동적 사고로 튀어나온다. 우리는 매 순간 상황이라는 것에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매 순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심사숙고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서 이렇게 감정을 내려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건,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바로바로 판단 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나타나고 행동도 나타나고. 이겠어요? 이 사건이 있어, 이 상황이 있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인지와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이 나타나고 행동을 하게 돼.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볼 때 항상 심사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는 인지를 통해서, 자동적인 인지를 통해서, 자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감정하고 행동해. 우리 이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상황이 왔을 때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겠구나. 이런 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바탕을 이해하셨으면 볼게요. 이 자동적 사고는 그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개인의 행동과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 얘기했잖아요. 자동적 사고가 왜곡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수정함으로써 기분과 행동이 호전을 가져오도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이 있어. 이 상황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에 따라서 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반응을 보일 거야. 이 반응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또는 생리적인 반응, 이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에 왜곡이 있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 사고에 왜곡이 있어 우리는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잘못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얘를 바꾸려면, 이 잘못된 반응을 바꾸려면, 감정이나 행동을 바꾸려면 얘를 바꿀 게 아니라 이 왜곡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 왜곡을 합리적 사고로 수정해주면 합리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요. 이게 인지행동치료 기법의 기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반응을 보여.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에 왜곡이 있으면 왜곡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이 자동적 사고에 왜곡이 생긴 걸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주자.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인지행동치료기법입니다. 자, 우리 이 왜곡, 자동적 사고의 왜곡, 인지적 왜곡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왜곡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이 인지적 왜곡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 인지적 왜곡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인지적 왜곡인지를 쓰시고 그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세요 라고 기출하던 적이 있어요. 이 대상자에게 인지적 왜곡이 있다면 어떤 왜곡이 있는지 찾아서 쓰시고 개념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인지적 왜곡을 적용시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개념 정리부터 일단 확실히 할게요. 첫 번째는 과잉 일반화입니다. 뭔가 과잉되어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이 그러해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과잉 일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게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냥 단지 일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다른 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할 거고 성적이 나빠서 퇴학까지 당할 거야. 너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죠. 요만큼 부정적이었는데 요거를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어요. 과잉 일반화입니다. 자, 개인화 이건요. 근거가 없어요. 외부의 사실을 자신과 연결시킬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어떤 일을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연결시키는 거. 근데 여기에는 근거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장이 우리 회사의 생산량이 올해 감소했다고 말했어. 근데 그게 사실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아니,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냥 얘기했는데 그 얘기와 나를 연결시켰어요. 논리적인 근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법적 사고, 이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좋은 것 아니면 항상 나쁜 것, 중간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 극과 극으로. 남편이 날 떠난다면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거야. 죽느냐 사느냐 이 두 가지로 본 거죠. 그 중에 난 죽어. 이렇게 봤어요. 비극화,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합니다. 비극적이다. 항상 최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과 사건에 대한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승진 신청을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 어차피 안 될 거거든. 난 항상 안 돼. 나는 항상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아. 극단적으로만 생각해요. 나쁘게. 선별적 추상화. 전체 문맥에서 사소한 것을 취해서 전체 경험을 오염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추상화. 전체의 일부거든요. 전체의 일부를 보고 마치 이게 전체인 양 보는 거예요. 선택적 추상화. 전체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뽑아내서 얘만 보면서 얘가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한다고요. 보세요. 사소한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연관된 다른 정보에는 무관심해. 사소한 이런 것만 봐요. 남편이 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나와의 관계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남편이 늦게 일한다는 것은 요만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남편의 애정 표현, 그가 가져오는 선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얘기해요. 전체에서 선별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이것이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선별적 추상화. 자, 독단적 추론입니다.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독단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쁘게 추론해내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유도해요. 자, 젊은 여성이 생일날 축하 카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가 더 이상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 읽기, 우리는 이것을 독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근거 없이. 사람들은 나를 뚱뚱하고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날 그렇게 보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극대와 극소와
특정 사건의 의의를 부정적 해석 구조에 따라서 변화시키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밥을 태운 것은 나의 무능력함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야. 내가 저녁밥을 태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거죠. 완벽주의,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무조건 완벽해야 되는 것. A 학점을 얻지 못하면 난 실패자가 될 거야. 무조건 시험에서 완벽해야 돼. 자기 가치의 외면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이걸 가진 사람들이 참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죠. 늘 친절하게 보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와 안 어울리려고 할 거야. 내 가치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기 가치의 외면합니다. 인지적 왜곡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 속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ABCDE 모형. 얘도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얘의 ABCDE를 적용시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ABCDE가 뭔지 알아야 적용시키죠. 자, 정서적인 문제는 비논리적인 신념체계, 비합리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할 때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인지치료에 입각하고 있는 거죠. 정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문제. 이거 감정이잖아요. 반응이라고요. 이 반응은 그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비논리적 신념체계, 비합리적인 가치관 때문에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 얘를 제대로 바꿔주자. 이게 ABCDE 모형의 기본이에요. 반드시 혹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등의 비합리적인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입각해 행동하도록 돕는다. 궁극적 치료의 목적은 근본적인 인격, 인생관이 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서 지각적, 인지적, 감정적, 환기적, 행동적, 재교육적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얘는 참고. A, B, C, D, E. A. 선행사건. B. 신념체계. C. 결과. D. 논박. E. 효과예요. 자, 봐요. 개인에게 정서적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사건으로 인간의 정서를 유발하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포함한다. 사건이 있어요. 자, 처음엔 사건이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 행위 등과 같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신념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갖게 되는 태도나 사고방식, 이런 신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신념들로 인해서 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정서 결과라고 할게요. 선행사건에 접했을 때 비합리적인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정서적 결과이다. 만약에 얘가 비합리적이고 옳지 못한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다면 이 정서적 결과는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너 비합리적인 신념이야? 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박할 겁니다.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사상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재검토해보도록 상담자가 촉구할 거예요. 이거 비합리적인 사고잖아. 비합리적인 신념이잖아. 그러니까 얘 바꿔주자.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함으로써 합리적 신념으로 대치한 다음 느끼게 되는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의 결과이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줬어요.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내 태도와 내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바로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인지치료의 기본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사건이 있어. 이 사건을 통해서 난 비합리적인 신념이 만들어졌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통해서 나는 정서적인 문제가 생겼어. 결과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정말 이 신념이 비합리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 논박합니다.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줬더니 얘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얘가 효과라고요. A, B, C, D,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모형을 사례 속에서 뭐가 A, B, C인지를 찾으셨어야 돼요. A, B, C, D, E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지행동의 치료기법.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이 있고 인지가 있고 그리고 반응이 있어. 얘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얘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긴 거야. 아마 얘가 왜곡이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왜곡을 통해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잘못된 문제화되는 반응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되는 행동을 바꿀 게 아니라 얘를 바꿔주면 되겠어. 인지행동치료기법.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단순히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지과정, 여기를 수정함으로써 대상자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인지행동치료는 대상자가 경험하는 문제행동을 정의 내리고 문제행동의 기저에 있는 자동적 사고를 검증하도록 하면서 변화하도록 하는 인지적 접근, 행동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행동접근적으로 병용하게 된다. 자, 행동 변화에 있어서 인지 역할. 상황이라고 하는 자극이 있잖아요. 나의 인지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반응을 보입니다. 위협, 스트레스라고 하는 자극, 나의 사고방식으로, 나의 신념체계로, 나의 가치체계로 이 상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 행동적인 반응을 하는데 얘가 비합리적이야. 얘가 왜곡돼 있어. 그럼 문제적 정서적 반응, 문제적 행동적 반응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반응을 얘를 교정하는 것보다는 얘를 바꿔주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지행동치료기법으로 불안 완화기법, 인지의 재구조화 기법,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이 있습니다. 자, 불안 완화기법에는 이완요법, 바이오피드백, 체계적 동감법, 감각기관의 노출, 홍수법, 반응방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죠. 사고와 감정의 감시, 증거 탐문, 대안 검토, 탈비극화, 재구성, 사고 중지 역시 아셔야 돼요. 새로운 행동학습 기법으로 모델링, 형성법, 토큰 경제 역할과 사회기술 훈련, 혐오요법, 행동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인지적 기법, 인지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볼게요. 대상자가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문제 행동을 식별하도록 한다.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의 인지가 어떠한가, 인지의 왜곡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문제 행동이 역기능적 사고로부터 생기게 되고 문제 행동은 또다시 역기능 사고를 하도록 영향을 준다. 이거 보라고요. 이 문제 행동은 예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역시 얘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 역시 그렇네. 그러면서 이 비합리적인 이 왜곡이 단단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역기능적 사고를 변화시키는 인지의 재구조화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를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인지의 재구조화. 첫 번째는 사고와 감정을 감시하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얘기하죠. 어떤 사고와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감시해보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구조화는 어떤 상황에서 역기능적인 자동적 사고가 나타나는지, 그에 따라 어떤 감정의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알아야지 뭐 고치든지 말든지 하죠. 대상자가 자기 인식을 증진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감시하는 것. 대상자는 자동적 사고와 연관된 감정들을 식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자동적 사고와 부정적 감정,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고와 감정의 감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거탐문이에요. 자동적 사고가 어떤 건지를 밝혀냈잖아요. 이 자동적 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했던 증거, 왜 이런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냈는지를 그에 따른 증거들을 검토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안을 검토해본다. 자, 자동적 사고의 증거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고 탈비극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면서 재구성합니다. 문제 상황을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고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사고 중지, 역기능적 사고가 처음 생겼을 때 적용하는 것으로 중지, 그 사고, 그 생각 이제 그만해 라고 멈추는 것, 그것을 사고 중지라고 해요. 크게 봐주시고 첫 번째 단계에서의 자기감시, 이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적 기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불안을 완화하는 기법으로 이완요법 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완요법. 긴장과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거예요. 근육이 이완되면 나의 감정도 이완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근육의 긴장은 불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얘가 긴장이 딱 됐으면 난 불안하다는 거예요.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면 불안도 감소될 수 있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근육을 이완하는 건 쉽다고요. 힘을 풀면 되거든요. 몸 전체가 이완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수익은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이다. 명상 얘기할 수 있겠죠. 체계적 둔감법, 탈감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자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을 약한 것부터 차츰 강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위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 반응을 서서히 경감시키는 거예요. 약한 것에 노출돼서 견뎌냄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그 일은 불안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직면하도록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에 노출됐을 때 두려워하는 부정적 결과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내가 이 상황에 맞닥뜨리면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황에 맞닥뜨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감각기관의 노출, 신체적 단서에 대해서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서 불안이 야기되는 사람. 신체적 단서, 빈맥, 흐린 시야, 짧은 호흡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도록 하는 특정한 증상에 대한 위기 구조를 조직하고 그런 다음 대상자에게 신체적 단서에 둔감시키기 위해 신체적 단서와 유사한 증상을 야기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지금 이 사람이 빈맥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빈맥,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있잖아요. 막 달리게 하는 거예요. 달리게 했을 때 심장이 막 뛰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괜찮다 이거예요. 감각기관의 노출. 홍수법.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불안,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빡 하고 불안을 주는 거죠. 자극의 대상자를 즉각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대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견뎌내도록 함으로써 회피하는 행동이 조건화되는 것을 막는다. 그 상황에 견뎌내도록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불안이 아닌 걸로. 상상을 통해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야기하는 자극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을 내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응 방지. 불안 감소를 위한 특별한 기법을 활용하지 않고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방지하게 되고 반응을 하지 않아도 두려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불안 감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안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모델링.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그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 형성법, 유형화라고 하는 것은 목표 행동을 명확하게 세워놓고 초반에는 목표 행동은 아니지만 목표 행동과 근접한 행동에서부터 차츰 수준을 높여 최종적으로는 목표 행동 형성하도록 하는 것. 형성법. 이런 목표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 목표는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과 관련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천천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을 했을 때는 강화를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행동을 하고 싶어 하겠죠. 토큰 경제, 어떤 행동을 행한 다음에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것, 역시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적극적인 강화 요인을 이용한 치료 기법이에요. 너 잘했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여줄게, 스티커 다 모았으니까 뭘 해줄게, 이러면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역할극, 대상자가 목표 행동을 연기하도록 하면서 그 목표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회기술훈련. 사회기술 획득의 원리는 지도하고 시범 보여주고 연습하도록 하면서 피드백 주는 거예요. 그죠? 알려주고 시범 보여주고 연습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주고 사회기술훈련이에요. 자, 혐오요법.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제거하는 것,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현적 민감화. 자, 혐오 치료의 인종으로 대상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불쾌한 결과를 짝지어 상상하도록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불쾌한 결과, 얘네들을 짝지어서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혐오요법. 행동계약. 대상자에게 어떤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 대상자와 치료자 간에 계약을 하는 것.